8월 5일 월요일 리서치 아침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네, 자담서실 정규현입니다. 환율 코멘트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지난 금요일 원달러 환율이 1,198원으로 마감하면서 연고점을 갱신했습니다. 일단 미중 무역 갈등 이슈와 일본의 한국 화이트리스트 배제 결정이 동반 작용한 결과인데요. 일단 G2 무역 분쟁 우려가 심화되면서 글로벌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강해졌고요. 또 한일 간의 갈등도 다소 격화되는 양상입니다. 단기적으로 원달러 환율 상단은 1220원 부근까지 열어둘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국 장 마감 이후에 NDF 시장에서 원달러 환율 최종 호가가 1200원을 상회했습니다. 따라서 금주 외환 시장은 1200원 지지선 돌파 여부에 대한 테스트가 지속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만일 1200원이 뚫린다면 일시적으로 추가적인 원달러 환율 상승 압력이 부각될 소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제 환율 레벨 부담감과 외환 당국의 개입 경계감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상방 경직적인 흐름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원달러 환율은 3분기 1170원 그리고 4분기 1160원 전망을 유지합니다. 일단 무역 분쟁 불확실성과 부진한 국내 경제가 원화 약세를 유도하긴 하지만 미달러의 약세 전환과 글로벌 경기 연착륙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연말로 갈수록 원화의 강세 흐름은 유효하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7월 FMC 이후에 연방기금금리 선물시장에서 63%로 축소됐던 9월 금리 인하 기대가 미국의 추가 관세 불가 발표 이후 100%로 높아졌고요. 또 트럼프 대통령도 미달러 약세를 유도할 공산이 큽니다. 또한 4분기 중에 미중 간 스물들 타결 가능성과 주요국 중앙은행들의 완화적인 통화정책 지속이 글로벌 경기 연착륙을 지지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8월 주식시장 전망입니다. 이번 자료 제목은 클리프 행어이고요. 내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전략 담당하는 이재만입니다. 이번 8월 자료는 파트가 3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두 번째 파트는 한일 무역 분쟁 관련해서 지난번 7월 중순에 썼던 이슈 자료를 갖고 좀 요약을 했습니다. 제가 오늘 설명드릴 부분은 파트 1에 있는 8월 시장에 대한 생각 잠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좋은 얘기들은 대부분 다 아실 테니까 안 좋은 얘기 빼고 다른 쪽으로 볼 수 있는 것들만 좀 제가 간략하게 코멘트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그림에 보이시는 그림 1번이 여기 연한 회색 선으로 보이시는 게 코스피 200 지수입니다. 일반적으로 삼성전자를 포함한 코스피 200 지수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대체적으로 주가가 빠지다 보니까 이거 보시는 것처럼 대략적으로 한 2017년 연초 정도로 주가는 좀 회귀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좀 집중해서 보실 부분 중에 하나가 이 진한 초록색 선으로 부분으로 나타나 있는 코스피 200 초대형 지수 제외 지수입니다. 이게 유동 시가총액 비중이 10% 정도를 차지하는 기업을 제외하고 코스피 200 지수를 다시 이제 환산을 하게 되는데 삼성전자를 빼고 지수를 계산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2011년 이후에 최저치를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어쩌면 굉장한 악재들이 있다는 건 알겠는데 기본적으로 가격들이 굉장히 그거를 이미 상당 부분 많이 반영을 했다는 걸 좀 보여주는 하나의 차트가 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밸류에이션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미 가장 비싼 부분을 통과하고 있다는 생각도 가져보실 수 있는 부분들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좀 주식시장의 저점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상당히 모색할 때 좀 힘든 구간은 맞기는 한데 이미 개별 종목들의 가격들로 보게 되면 2011년 이후 최저 수준까지 떨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 번쯤은 시장에 대한 관점 자체를 좀 매도해서 매수 쪽으로 좀 변화시킬 수 있는 요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신 이게 삼성전자하고 비삼성전자에 어떻게 보게 되면 스타일 간의 싸움이다라고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가 오름과 떨어짐이 굉장히 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10년물 미국의 국채금리가 떨어지게 되면 전반적으로 뭐 성장성의 둔화라든가 배당주 쪽으로의 집중화 현상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삼성전자 시가총액 비중이 굉장히 올라가는 형태를 보이는 특성을 갖게 됩니다. 지금 현재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가 1.8% 정도 수준까지 떨어져 있는 상황이기도 하죠. 기준금리하고 괴리가 굉장히 크게 벌어져 있는데 실제로 10년물 국채금리의 반전 여부가 삼성전자냐 비삼성전자냐를 결정하는 데 상당히 중요한 역할의 키포인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었던 이슈 포인트가 되는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생각을 하는 건 한국이 어쨌거나 대외적인 악재도 있고 이런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내부적으로 좀 생각을 할 때 대부분 이익들이 많이 줄어들고 있으니까 고민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보이시는 것처럼 탑라인에서 흔히 얘기하는 바텀라인까지 이어지는 매출, 영업이익, 순이익 이런 부분들이 모두 다 감소를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조금 이 부분에 대한 전략적인 아이디어 측면으로 좀 접근을 하게 된다면 여기서 우리나라의 매출을 결정을 할 수 있는 건 내부적인 요인은 없죠. 거의 대부분 다 외부적인 요인과 수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굉장히 집중도가 높은 편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매출을 볼 때 좀 특성을 좀 고려를 하게 되면 우리나라 매출과 영향력이 가장 높은 쪽이 누구냐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포인트가 분명히 있지 않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면 우리나라의 매출과 영향력이 가장 높은 건 미국의 반도체 장비하고 미국의 소프트웨어의 캐펙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매출이 조금 향후에 늘어날 수 있는 기업들을 보실 때는 미국의 반도체 장비 쪽에 밸류 체인을 갖고 있는 우리나라 기업들하고 미국의 소프트웨어 서비스 쪽에 밸류 체인을 갖고 있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되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미국의 반도체 장비라든가 미국의 소프트웨어 기업의 캐펙스 여부에 따라서 굉장히 매출 증감이 민감하다는 특성을 갖게 됩니다. 근데 올해 미국의 반도체 장비 업종이라든가 미국의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이미 조금 캐펙스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상향 조정이 좀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관심 있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신 이제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말고라고 생각을 하시게 되면 여기 나와 있는 일부 기업들 중에 흔히 얘기하는 삼성전기라든가 SDI라든가 원익 QNC라든가 이런 기업들은 좀 매출 관점에서 증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염두를 해두시면서 접근하시는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아까 영업이익도 많이 줄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매출을 빼게 되면 고정비의 영향력이 굉장히 크죠. 즉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 고정비를 줄여가면서 매출보다는 영업이익 단에서 레버리지 효과를 크게 가져올 수 있는 업종이 누군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는 업종별로 보게 되면 고정비의 비중이 가장 큰 게 소프트웨어 기업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기업들 중에서 고정비 비중이 줄어들면서 최근에 매출이 좀 늘어날 수 있는 기업들로 관심을 가져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이버나 카카오가 대표적인 얘기는 한데 이게 기업들이 이미 주가가 반영을 많이 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대신 이제 삼성 SDS라든가 NC소프트 이런 기업들은 실질적으로 좀 주가가 이런 부분들을 덜 반영했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실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순이익 같은 경우도 감소폭이 굉장히 큰데 이 순이익을 좀 감안을 하셔서 좀 보실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일반적으로 순이익의 최저점하고 현재 주가의 최저점이 별 차이가 없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을 보실 때 시계열을 약간 무시해서 보게 되면 흔히 얘기하는 순이익은 최저점보다는 좀 높게 형성이 돼 있는데 이게 주가가 거의 그 최저점에 가까운 기업들이 좀 있죠. 예를 들면 이제 신한지주라든가 LF라든가 LG하우스에서 이런 기업들이 좀 있으니까 이 기업들은 순이익의 턴어라운드 관점에서 좀 주가를 접근하시면 괜찮을 수 있는 아이디어가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이어서 중국 신흥국 투자 전략 8월 전망 자료 준비되어 있습니다.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네, 8월달 중국 쪽 전망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번 달 다룬 건 뭐 당연히 무역 협상 관련해서 중국 정부가 얼마나 이제 버틸 수 있는지 인내력에 대한 부분이고요. 또 주도주에 대한 얘기 좀 써봤습니다. 저희 결론적으로 중국이 현재 뭐 만만디 전술 약간의 이제 좀 협상 지연 전략을 쓸 수도 있는데요. 10월 달이 1차 고비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이번 상해에서 열린 12차 무역 협상 이후에 역시 또 올인 형태의 맥시멈 프레셔를 시작을 했고요. G20 이후에 저희가 7월 달에 중국의 약간의 협상 전략을 보면은 조금 지연 전략의 약간 양상이 좀 있었는데 어쨌든 중대 기로에 놓였다고 보여집니다. 저희가 G20 이후에 뭐 베이스 시나리오, 월스트 시나리오를 좀 상정했었는데 월스트 시나리오가 이제 나머지 3차 3천억 달러 다 부과되는 시나리오였었는데 거기에 10% 정도부터 이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시나리오라면 내년에 중국 6% 성장 지키기 어렵고 7위 한사도 어렵다라고 했는데 이제 일단 그걸 상정해야 되는 단계까지 온 것 같고요. 저희가 일단 뭐 여러 가지 이제 상황을 고려했을 때 중국 정부가 얼마나 인내력을 가져갈 수 있을지는 하반기에 일단 내수 경기가 현재 아직 저점을 못 찍었기 때문에 저점 확인 그리고 고용 충격 수준 또 정책의 카드가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
얼마나 지연할 수 있을지 여부가 좀 결정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세 가지 사항을 고려를 했을 때 일단 10월 달까지는 중국이 뭐 협상은 하지만 트럼프 얘기를 안 들어줄 가능성, 계속 지연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10월 달에 이제 중요한 이유는 건국 70주년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가 있고 중국이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지 확인할 수 있는 3분기 성장률이나 고용이 좀 발표가 되고요. 중앙정치국 회의 같은 중요한 회의들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달에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두 가지 선택을 해야 됩니다. 일단 기존에 이제 뭐 디레버리징도 하면서 무역 협상도 지원하고 이럴 수는 없기 때문에 완전히 부양 형태로 가서 장기전 돌입할 건지 아니면은 뭐 그래도 스몰딜 타격을 위시해서 이렇게 뭔가 적극적으로 협상 전략을 선회할지 여부가 10월 달에 좀 강제받을 가능성이 있지 않나 선택 강요를 받을 거라 보여지고요. 일단 단기적으로는 8, 9월 달에 위안화 환율 7위안 터치 여부, 그러니까 고시 환율을 9시 반에 열리는데 어느 정도로 고시를 해서 절하 의도가 있는지 아니면 그래도 방어할지 여부하고요. 계속 트럼프가 징징대고 있는 이 농산품 수입하는 부분은 중국이 계속 성의를 맞춰두는지 여부도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국내 차이나 플레이 같은 경우는 뭐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중국 주도주나 우리 주도주 완전히 따로 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내수가 회복되어서 오히려 무역 협상이 지연되고 이러는 게 국내 입장에서 좋은지 아니면 그래도 어떤 뭐 내수가 회복되는 게 좋은지 지금 굉장히 애매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그 하반기 중국 관련 플레이는 뭐 국내 입장에서는 중국의 어려움을 계속 취하는 전략, 즉 중국의 공급 축소나 가격 상승이 연동되는 일부 소재 같은 시클리컬 그리고 중국 제조기업이 이제 미국 시장이나 글로벌 시장에서 수출 경쟁력을 잃기 때문에 반사이익이 예상되는 업종들 뭐 이런 전략이 필요할 것 같고요. 이제 중국 A주 시장 같은 경우는 저희가 3분기 박스권 보고 10월을 좀 노리는 전략을 9월부터 좀 준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8월까지는 조정, 9월부터 좀 다시 그 선취매해서 4분기를 저희가 좋게 보고 있기 때문에 좀 10월을 좀 노리자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글로벌 리서치 캐링 자료는 레포트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임러 자료 준비되어 있는데요. 실적 리뷰 자료 그리고 국내 기업의 한국 타이어 7월달 판매 데이터까지 같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료가 많아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임러는 2분기 승용차 판매 3% 줄었고요. 매출액 1% 줄었습니다. 이익은 적자 전환을 했는데 일회성 비용이 이제 배출가스 조작과 에어백 리콜 관련된 비용이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올해 글로벌 시장 수요 전망이랑 연간 목표 둘 다 하향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시장 상황에 대해서 계속 안 좋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이한 점은 BMW 이제 경쟁사죠. 경쟁사와 모빌리티랑 자율주행 쪽에서 협력을 강화하겠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다임러 좋은 회사인데 그 현재 시점에서 단기 주가 모멘텀은 크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타이어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타이어 2분기 실적이 상당히 안 좋게 나왔습니다. 영업이익은 1,071억이었고요. 시장 기대치가 한 1,500억 정도였으니까 상당히 안 좋게 나왔는데 매출액은 예상 정도 수준이었는데 이익단에서 상당히 안 좋게 나왔습니다. 전반적으로 시장 수요 부진하고요. 원재료가는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정비 늘어난 효과가 좀 계속 안 좋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테네시 공장은 계속 적자를 기록하다가 처음으로 분기 흑자를 기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럽이나 이런 쪽에서 안 좋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 연초에 영업이익 가이던스가 7,500억이었는데 6,000억으로 대폭 하향을 했고요. 실질적으로 하반기에 이거를 달성하려면 영업이익이 9% 이상 나와야 되는데 상반기가 7.3이라서 뭐 하반기가 조금 좋다라고 감안하더라도 조금 높은 수치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영업이익 기준 5,700억 정도 보고 있고요. 투자 의견은 바이를 유지하겠습니다. 왜냐면은 실적이 안 좋아졌지만 주가도 워낙 많이 떨어진 상태라서 현재 주가 기준으로 PBR 0.5배 정도밖에 되지 않고요. 글로벌 평균이 0.9에서 1.0 정도니까 웬만한 실적 부진에 대해서는 오늘 정도 반영하면 추가적으로 다 반영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시간은 걸리겠지만은 중장기적으로 투자 관점에서 본다면은 진입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미국 자동차 시장은
시장 자체로는 2% 늘었지만 영업 일수가 하루가 많았기 때문에 동일한 기준으로 보면 2% 빠졌고요. 역시 RV 계속 강세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대, 기아 각각 판매 7% 합쳐서 7% 늘었고요. DSR 기준으로 3% 늘었습니다. 신차 효과 있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시장 안 좋은데 계속 신차 효과로 인한 판매 증가 계속 기대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역별 판매를 보시면은 완성차들 현대는 증가를 했고요. 기아는 조금 빠졌는데 중국 자체가 안 좋은 거는 똑같지만은 미국 시장에서 그리고 유럽 시장에서의 차이가 결국은 현대한테 조금 더 유리한 구간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유니버설 디스플레이 자료 준비가 돼 있고요. 이어서 에쿼티 레지던셜 그리고 국내 기업 분석 순서로 듣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발표하시는 분들은 짧게 요약 중심으로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디스플레이 담당하는 김현수입니다. 유니버설 디스플레이는 OLED 소재 전문 업체고요. 2분기 실적 발표가 지난주 금요일에 있었었는데 매출은 1,100만 달러, YOY로는 110% 성장을 했고요. 영업이익도 346% 성장을 했습니다. OLED 소재 수요가 가파르게 증가하는 과정에서 조금 이제 의미 있었던 부분은 상반기 중국 패널 업체들의 이 물량 조기 공급 요청이 있었다라는 것이었고요. 전체 매출에서 한 200만 달러 정도 되는 죄송합니다. 200만 달러 정도 되는 매출 물량이 선주문 부분이라고 표현을 했고 요거는 이제 미중 무역 분쟁 이슈 때문이라고 코멘트를 했습니다. 다만 연간 매출 가이던스 상향은 이러한 부분을 감안한 수치라고 코멘트를 했고요. 상반기에 좀 미리 선공급을 했지만 그거 감안하더라도 매출 가이던스 상향이 가능하다라고 코멘트를 했습니다. 현재 그 디바이스별로 보면 모바일 시장 내에서 OLED 침투율이 한 30% 정도 되고요. TV가 2%, 노트북과 태블릿은 올해 연말부터 처음 패널 탑재가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장 디스플레이 시장은 이제 본격적으로 개화하는 단계에 들어서 있고요. 그래서 OLED 소재 수요 증가는 장기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을 하고 OLED 섹터 내에서 가장 투자 매력 높은 업체라고 판단을 하고요. 여기에 연결지어서 국내 업체들 중에서는 덕산 네오룩스가 똑같은 업황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역시 수혜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건설업종입니다. 해외 기업 에쿼티 레지던셜 자료 준비되어 있고요. 국내 기업은 태영건설 자료 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네, 건설 담당 최상욱입니다. 일단 해외는 그 지속해서 추천드리고 있는 리츠인 EQR 리츠를 이제 2분기 실적이 나와서 업데이트 자료를 쓴 거고요. 2분기 실적 시장 컨센보다 더 잘 나왔고 그리고 이제 포트폴리오도 전체적으로 개선이 된 것 같습니다. 참고로 EQR은 미국의 그 상장 리츠 중에서 주택 부문에서는 시가총액이 가장 큰 리츠이고요. 그리고 뭐라 그럴까 그 이번 분기에도 워싱턴, 덴버 이런 지역에서 3.8억 불 정도의 자산을 매입하면서 파이프라인 다각화하고 있습니다. 이게 외국의 리츠들을 보면은 우리나라 리츠하고 다른 점이 자산 매각, 매입 이런 것들을 한다는 거고요. 그리고 어찌 특별한 경우에는 증자까지 해서 자산 사이즈를 늘린다는 거거든요. 그동안 우리나라에 있는 많은 리츠들이 보유 자산을 계속 축소해 오는 이런 약간 다운사이징 하는 그런 리츠들이 많은 반면에 외국 같은 경우에는 AUM을 계속 늘리는 이런 형태의 리츠가 많기 때문에 이게 투자자들로부터 좋은 선택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금리 인하가 어느 정도는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거에 따라서 계속 이제 수혜를 입을 종목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태영건설은 지난주 금요일에 머스트 자산운용이죠. 머스트 자산운용이 종전 12%에서 15%로 그 지분 투자를 늘리면서 보유 목적도 단순 투자에서 경영 참가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 일단 5.9% 주가는 올랐고요. 지금 태양건설 시총은 1조 원인데 건설에서 연에 3천억 영업이익을 내고 있고요. 그리고 TS 코퍼레이션 63% 연결회사인데 이 회사가 원래는 뭐 한 3,400억 벌다가 작년에는 800억 벌고 있고 올해는 1,200억 이상의 영업이익을 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IPO 기대가 되고 있고요. 이번에 그 머스트에서 이제 보고한 그 자료를 보면은 TSK 코업에 대한 가치를
이제 거의 기업 시총만큼 보고 있거든요. 이게 상장하게 되면 1조 원 이상의 가치를 받을 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블루원 리조트 앤 골프클럽, 여기도 이제 경주에 뭐 수백만 평의 땅이 있고요. 그리고 상장 기업인 SBS 미디어 홀딩스가 있습니다. 현재 그 태영건설은 이제 TSK 코업의 실적 호조에 따라서 올해 예상 PER 3.7배고 자산 기준으로는 PBR 0.8배인데요. 이게 상장했을 때 상장 가치가 좀 높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부분 반영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영 참가로 바꾼 만큼 그동안에 이제 숨겨져 있던 그런 가치들을 IPO를 통해 가지고 좀 들어서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고, 건설사가 참고로 지금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 전반적으로 저조한데요. 태영건설의 2019년 분양은 과천 지식정보타운 빼고 모두 분양을 완료한 상태이기 때문에 올해 6개 사이트 분양 예정인데 5개가 분상제 시행 전에 완료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2022년까지의 건설 실적도 유지가 될 걸로 보고 있어서 이렇게 분상제 리스크로부터 자유롭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여러 가지가 공시된 만큼 주가 퍼포먼스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커버리지 중에서 탑픽 계속 유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국내 기업 분석 이어서 듣겠습니다. 금호석유 자료 준비되어 있습니다.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네, 화학 담당 윤재성입니다. 금호석유 실적 나왔고요. 대부분 컨센서스를 다른 화학 업체들은 하회했는데 이번에 금호석유는 컨셉을 부합을 했습니다. 합성고무 같은 경우는 2011년도에 뭐 좋았었는데요. 그 이후로 한 7년 만에 최대 이익을 달성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3분기 실적 같은 경우는 20% QOQ로 감익될 것 같고요. 이유는 뭐 주요 제품들의 시황이 좀 부진합니다. 이것 때문에 주가는 좀 많이 빠졌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이 엔비라텍스에 대한 우려들이 조금 있습니다. 이 엔비라텍스 같은 경우는 제가 뭐 계속 좋다고 말씀드렸던 포인트인데요. 이번에 금호석유가 증설을 했습니다. 15만 톤 증설을 했는데 이게 글로벌 캐파의 10% 정도에 해당을 하거든요. 이것 때문에 가격이나 압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엔비라텍스 같은 경우는 금호석유 MS가 글로벌 1등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속도 조절을 좀 하면 수익성 방어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엔비라텍스에 대한 걱정은 뭐 금호석유가 알아서 시장을 컨트롤할 수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올해 DPS가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1,350원 DPS였는데요. 추가적으로 올라갈 것 같은 게 프리캐시 플로우가 3천억 정도가 나옵니다. 거기다가 향후에 투자가 별로 없고요. 배당 성향이 작년 기준으로 7%밖에 안 되거든요. 보통 화학 업체들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 30% 육박한 정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배당 자체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주가 기준으로 보면 2015년 말에 12개월 포워드 PBR이 1배였습니다. 적자 날 때 1배를 기록을 했었는데요. 뭐 지금 보시면 1,000억이 넘게 숫자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걸 깬 0.85배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저평가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뭐 모멘텀은 없지만 주가는 여기서 더 빠질 놈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SK텔레콤 자료 준비되어 있습니다. SK텔레콤, NC소프트, JB금융, 뉴트리 자료 있습니다. 예,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SK텔레콤 2분기 실적이 3사 중에서 그나마 가장 양호하고 내용상 나쁘지 않을 거란 말씀 드렸었고요. 특히 매출액이 전분기 대비해서 이동전의 매출액 반등하는 것 자체가 상당 의미가 있을 거란 말씀드렸는데 약간 더 섭한 실적이 나왔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은 저희가 이제 이동전의 알프가 2분기까지는 한 0.5% 마이너스가 나고 3분기부터 턴할 걸로 봤었는데요. 이동전 알프 자체가 상승했습니다. 0.4% 정도였고요. 뭐 다른 얘기는 사실 별 필요 없을 것 같아요. 통신주는 딱 두 가지 있거든요. 첫 번째는 알프, 두 번째 규제예요. 알프가 올라가고 규제가 환경이 나쁘지 않은 상태에서 통신주가 안 올라간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저희가 아셨듯 잘 아시고 있던 7년 전 LTE 때 정확히 그랬고요. SK텔레콤의 알프가 반등한 이후에 주가가 3배가 올랐거든요. 저희가 사실은 이동전 알프가 올라갔다라는 이제 그 금요일날 뉴스가 나왔을 때 SKT가 장중에 10,000원 이상 올랐었는데 사실 20,000원이 올랐어도 할 말이 전혀 없는 상황이라 보시면 돼요. 뭐 아쉽게도 외국인들 계속 매도가 나오고 있고 기관들이 뭐 역대 최고 순매수를 하고 있었지만 워낙 시장이 안 좋아서 일단은 10,000원 정도밖에 못 올랐는데 제가 판단할 때 오늘 또 10,000원이 올라도 전혀 얘기할 그 태클 걸 만한 상황이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뭐 올해 안에 30만 원 이상 무난하게 돌파할 거로 판단합니다. 예, 다음 NC소프트 자료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자료들이 많기 때문에 짧게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황수택입니다. 그 NC소프트 실적 나왔는데요. 뭐 실적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특히 이제 신규 게임이 없었는데도 실적이 잘 나왔다라는 게 굉장히 고무적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리니지원 IP의 이제 온라인하고 모바일 쪽 실적이 다 좋았습니다. 뭐 업데이트 영향으로 상당히 뭐 실적이 잘 나왔고요. 중요한 거는 뭐 현재 트래픽을 감안을 했을 때 신규 게임 빼고 기존 게임들의 실적이 앞으로도 유지가 될 거다라는 점이 상당히 고무적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번에 이제 투자 심리 개선에 이제 결정적으로 영향을 줬던 것이 그 리니지 2M 시장이 가장 기대하고 있는 게임인데 이제 4분기 중에 꼭 나올 거다라고 한 번 더 컨펌을 해줬다는 게 일단 긍정적이고요. 중요한 거는 이게 이제 그 4Q에 나오고 내년 상반기 중에 빠르면 상반기 중에 해외 출시도 바로 이어질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뭐 상당히 라인업이 좋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내년에 이제 애니소프트 사실은 뭐 연말에 이제 전망자료 쓰면 탑픽으로 볼 것 같은데요. 일단은 기존 게임들하고 신규 게임 라인업이 꾸준히 이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거기다 이제 내년부터는 해외 비즈니스가 본격화될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선순환 국면 들어가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게임 쪽 탑픽으로 보고 있고요. 그 다음 자료는 그 섹터 자료인데 뭐 전체적으로 뭐 간략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여전히 이제 8월에도 카카오하고 NC소프트 탑픽으로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카카오 같은 경우는 8월 8일에 실적 나올 건데 뭐 예상보다 잘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카오 NC 보시고요. 게임 쪽에서는 뭐 위메이드, NHN, 그다음에 뭐 W게임즈, 그다음에 펄어비스 정도 이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은행업종 JB금융 자료 준비되어 있는데요. 레포트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뉴트리 자료 준비되어 있습니다. 코스닥 벤처팀입니다. 에버콜라겐 메가브랜드로 성장 중이라는 제목인데요.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코스닥 벤처팀 안주원입니다. 오늘 뉴트리 업데이트 자료 썼고요. 뉴트리가 최근에 그 김사랑 콜라겐으로 유명한 그 에버콜라겐을 이제 1000억대 브랜드로 상당히 좀 그 메가 브랜드로 키우려고 이제 전략을 상당히 좀 바꿨습니다. 그 이유는 그 건강기능 그 식품 시장 자체가 이제 그 개별 인정 원료를 처음 이제 등록을 하고 나면은 6년이 지나고 나면은 이제 고시형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 얘기는 그 6년이 지나게 되면 이제 아무나 다 이제 만들 수 있는 시장으로 좀 바뀌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이제 브랜드력이 상당히 이제 그 중요하게 됩니다. 그 이처럼 그 뉴트리가 그 에버콜라겐에 집중을 하면서 판매 채널도 상당히 좀 빠르게 그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 기존 주력 판매 채널인 홈쇼핑 채널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제 6개까지 지금 늘어났고요. 그다음에 백화점이랑 면세점에도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향후에는 이제 기내 면세점으로도 추가 진출할 그 전망에 있습니다. 에버콜라겐에 그 상당히 조금 주력을 하면서 올해 실적 같은 경우에도 이제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피부 건강에서 이제 절대적으로 조금 매출액이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으로 보면은 이 피부 건강 쪽 그 매출 비중이 거의 60%에 달할 걸로 좀 예상을 하고 있고요. 뭐 요렇게 보면은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은 한 제품에 대한 이제 그 매출 비중이 상당히 좀 쏠리기 때문에 우려를 하실 수도 있는데, 현재 피부 건강 외에도 지금 다른 카테고리에서도 그 신제품을 지금 계속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올해가 지나고 내년부터는 이제 다른 그 카테고리에서도 이제 다른 제품들이 상당히 좀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뉴트리가 그 1분기 때 그 실적 쇼크를 내고 나서 주가가 상당히 많이 빠졌습니다. 1분기 이후에 이제 2분기부터는 이제 마케팅 비용이 현저하게 줄어들면서 실적이 이제 확실하게 조금 회복이 되는 그 구간에 진입을 하기 때문에 매수 추천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번 주 리서치 단기 투자망 종목은 현대차, SK텔레콤, 삼성 SDI, KTNG, 카카오, 하나케미칼, 태영건설, DB하이텍, 코엘패션, KG이니시스, 동성화인텍, 세경하이테크입니다. 자료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8월 5일 리서치 아침 방송 모두 마치겠습니다. 좋은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